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고 또 스타들의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좀 오르면서 제법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한편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새벽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4도에서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차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또 휴일이죠. 금, 토, 일 이래서 연휴가 되는데 왜 쉬는지 다 알고 계시죠? 10월 9일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날 국경일입니다. 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글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 또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빠, 이거 현질에서 그러면 개꿀잼이야 진짜. 현질이 뭐야? 어? 현질? 첫 문장부터 말문이 턱 막히는데요. 오늘 옹클 했어? 응, 했지. 이거 몽클이 뭐야? 온라인 클래스 옹클. 온라인 클래스 옹클 몰랐지? 생선 알아? 생선은 먹는 거 아닌가요? 꾸안꾸 알아? 뭐라고요? 홀리니. 이해하기 힘든 신조어와 줄임말의 세계. 한글 이대로 괜찮은 거니?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한글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그래서 찾아온 국립한글박물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의 창제는 물론 지금까지 한글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볼까요? 한글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 보자마자 막혔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훈민정음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림 같아요. 못 읽겠어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글자예요?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들의 쓰임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육. 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비육, 살, 비육. 병아리. 병아리요? 병아리. 삐약삐약을 예전엔 비육비육이라고 한 거구나. 그 당시에 뭔가 백성들이 알기 쉬운 친숙한 일상의 단어들을 가지고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백성들이 자기 뜻을 쉽게 전달했으면 하는 세종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앞에 있는 한글 보시면 좀 모양이 독특하죠. 비뚤배뚤하기도 하고 좀 서툴게 적은 한글인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이 편지는 정조 임금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세손 시절일 때 한 4, 5살 정도 됐을 때 쓴 한글 편지인데요. 왕도 한글을 썼네요?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글하면 좀 이제 낮은 계급의 사람들 혹은 이제 여성들만 썼던 글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조 임금뿐만 아니라 뭐 숙종은 한글로 이제 그 신하들한테 내리는 명령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썼던 그런 기록도 있고 있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물론 임금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작품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창업을 최초의 한글 서사시로 지은 용비어 천가를 비롯해 우리에게 친숙한 시조들을 수집해 펴낸 시조집도 있고요. 사주책이야. 한글과 그림의 적절한 사용으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자신의 일생과 운수를 점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에 다니던 학생들 사이 유행한 승경도 놀이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니 놀랍습니다. 한글은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려고 재미로서도 많이 다가왔고요. 이렇게 게임으로서도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옛 교과서를 보면 지금과 다른 단어, 띄어쓰기 표기로 국어 교육의 변천사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별 광고 문구 전시를 통해 보는 한글의 진화도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 저희가 매일 보는 글자인데도 여기서 보는 게 되게 신비로워요. 신비롭고 이상한 노랫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는 운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국내 최초로 전시된 특별 기획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구부터 가득한 한글 노랫말에 압도되는 이곳은 지난 100년 대중가요의 노랫말이 있는 노랫말 기획 전시입니다. 왜 이렇게 노래로 전시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같이 있는 공간을 보시면 노랫말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네네. 한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왔는지 이런 걸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하고 싶었고, 뭔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랫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대중이 살아온 삶과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는 부산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좀 더 깊은 노랫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로 알려진 아파유소라는 노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노래는 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나온 노래들이 이렇게 3절, 5절, 7절로 요즘과는 다른 형식으로 상당히 시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인 게 지금 노래랑은 좀 다른 점이에요. 이곳에선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중가요 역사 속 번안곡의 수용으로 대표되는 사회찬미.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는 노랫말과 그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거 뭐예요? 춤추는 만보의 시대로 슈샤인 슈샤보이. 해방 이후 큰 인기몰이를 한 이 노래 아시나요? 한국전쟁으로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기도 했지만 미군 부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외국어도 많이 섞인 이런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랑 타령 같은 타령조의 민요랑 결합을 해서 이제 노래가 나오기도 했고요. 후라이만보도 그렇게 탄생합니다. 여긴 레트로예요. 전쟁 후 황폐한 도시의 활력이 되었다죠. 일이야 닐리리 이 노래야! 닐리리 만보 닐리리 만보. 오잉? 박물관에서 갑자기 웬 촬영일까요? 이런 진기한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죠. 바쁘다 바빠 정체모를 소품들을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박물관이 휴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되게 바삐 준비를 하세요.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별로 광고 속에서 한글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하고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수업이에요. 원격 수업 링크를 통해 아이들이 속속 입장합니다. 큐! 군포 신흥초등학교 5학년 2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지만 자료입니다. 아이들의 리액션은 대면 수업 못지 않습니다. 밀집.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니 우리 친구들 반응 말해 무엇하나요? 한글을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한글 그 자체가 가진 문자적 가치와 아름다움, 한글 문화의 가치,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 교육,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써서 가끔은 소중함을 잊기도 하는 한글. 한글날을 맞아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글은 정말 문자의 우수성 외에도 이뻐요. 예쁘죠. 그거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옷 같은 것도 있고 넥타이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런데 되게 멋스럽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에 대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죠. 네, 함께 이야기 나눌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배우 김서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연예 소식인데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과거 부부였던 배우 전노민 씨 그리고 김보연 씨가 함께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에 함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 결혼해서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불렸었는데요. 2012년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혼 사유도 밝혀졌나요? 네, 일단 두 사람이 합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했다, 헤어졌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이혼 사유는 이 남편 전노민 씨의 사업, 그게 좀 시작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전노민 씨가 막걸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래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본인이 출연한 드라마 2008년에서 9년에 끝난 드라마가 있었는데 요거 끝나고는 그 막걸리 제목을 드라마 제목, 본인이 출연했던 드라마 제목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사실 연예인 하다가 탤런트 하다가 사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비 부진을 겪게 됩니다. 사업 부진, 이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일본의 어떤 독점 판매권을 놓고 소송에도 휘말리고 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전노민 씨가 정말 김보연 씨 아끼거든요. 나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 부인이기도 하지만 선배 배우인 김보연 씨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까? 이런 생각에 이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김보연 씨도 동의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잘 지내는 관계라면서요? 네, 두 사람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서로 선후배로 돌아가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연기 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드라마에서 두 분이 만나도 뭐 어색함은 전혀 없겠는데요? 네, 그리고 극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한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면 어떤 거예요? 네, B 씨 소속사 측에서 먼저 밝혔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 B 씨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집에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소속사에서 사진을 사실 2장 공개했는데 보니까 뭐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고 집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CCTV 같은데 얼굴을 들이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를 둔 김태희 씨와 이 가족들 공포를 느끼고 있고 사실 김태희 씨랑 B 씨가 이 부분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냐면 이웃도 있잖아요. 이게 김태희 씨와 B 씨 집을 배회하는 것이기도 그 동네를 배회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피해 이 부분에도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B 씨의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계속될 경우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렸고요. 배우 김서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금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오늘 어떤 스타의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 최진실의 인생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데요. 이 판넬 사진 속에는 고 최진영 씨의 모습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8년이죠. 2008년 10월 2일. 그러니까 벌써 한 12년 됐는데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고 최진실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네, 뭐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온 국민과 함께 울고 또 웃었던 배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생전의 최진실 씨에 대해서 추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최진실 씨는 1988년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 국민 언니 이렇게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독점했던 그런 90년대 최고의 배우였죠. 우리가 최진실 씨를 못 잊는 이유도 90년대에 정말 아이콘이었어요. 네. 대단한 배우였고 그래서 다들
너무나 사랑했던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TV 틀면 나왔어요. 드라마로 나오고 CF로 나오고 또 극장가도 나왔습니다. TV 탤런트 예전에 뭐 영화 배우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 최진실 씨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극장에도 나오고 근데 그 시작은 CF였어요. 뭐 전자회사에서 요즘엔 잘 보기 힘든 VTR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재생이 되지만 그 텔레비전 그 내가 보는 동안 다른 채널을 녹화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이 이제 VTR이 나왔는데 이거의 이름이 톱스타였어요. 네. 근데 그 전자 생각에는 이거는 오히려 톱스타가 나오면 안 된다. 무명이 나와야 우리 제품이 돋보인다 하고 썼던 게 최진실 씨였는데 오히려 이 최진실 씨를 톱스타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고 이 전자에서 뭐 시작해가지고 뭐 이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쭉쭉 이어지면서 원조 1세대 CF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잖아요. 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아이고 너무 귀여웠지. 제가 하면 좀 안 살긴 하는데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광고였습니다. 네.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도 많은 저희 어머니도 막 따라하시고 모든 여성분들이 막 따라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히트했던 그 광고를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옛날이네요. 네? 기억이 나요. 이거.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도 쓰잖아요. 제가 조금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래 시작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가 아니라 남편 퇴근 시간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였어요. 저게 그랬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른 채널 녹화 기능이 있다 했잖아요.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녹화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윤승원 씨 요즘 사극에 많이 나오시지만 저 때는 굉장히 탑스타였어요. 드라마의 주연을 독차지하는 윤승원 씨였는데 윤승원 씨가 퇴근하면 축구 녹화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최준 씨가 녹화해놨다 하면서 이제 재밌게 남편이 축구를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퇴근 시간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요거였습니다. 사실 근데 방금 보신 데이트했던 저 광고가 30년 전 광고거든요. 근데 그 광고 속의 최진실 씨의 모습이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네, 전혀 촌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기도 한데요. 사실 저 때가 이제 갓 나이 20이었던 때입니다. 데뷔 초였다고 하는데요. 88년. 네, 맞아요. 당시에는 연예인 간의 그 경쟁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활동하는 대형 스타가 찾아보니까 대거 포진되어 있던 시대였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대형 스타. 그때 보시면 최진실 씨 외에 김희애 씨, 아. 김혜수 씨, 아이고. 이미연 씨, 쟁쟁하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받침 스타 있잖아요. 하이틴 스타. 그들이 이제 하이틴을 벗고 막 청춘 스타로 성장하던 그 시기에 최진실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그 쟁쟁한 스타들 중에서도 최진실 씨가 그럼 가장 먼저 또 스타가 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대형 스타가 됐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린 분들은 10대 때부터 고교생부터 이렇게 애띤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면 최진실 씨는 우리한테 온 게 이제 20살 넘어서 20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대체 불가한 매력을 가졌다는데 뭐냐 하면 굉장히 밝아요. 맑아요. 그리고 솔직해요. 어떤 뭐 드라마에서의 연기도 솔직하지만 예능 같은 데 나오면 본인의 사생활, 어려웠던 얘기도 솔직하게 다 하고 뭐 본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뭐 수제비 뭐 끓여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 김치 수제비 나 잘 끓인다.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존의 스타들한테서는 볼 수 없었던 뭔가 로망, 이런 책받침 속의 그녀가 아니라 바로 실생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국민 첫사랑뿐 아니라 국민 언니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었는데 자 요즘 시대를 보시더라도요 연예인 뭐 지망생 100만 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진실을 대체할 배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은 또 뭐 뉴페이스라고 하죠. 새로이 도전하는 배우들도 있지만 기존에 예전부터 시작해서 건재한 스타들도 있지만 왜 대체 불가냐, 왜 최진실의 빈 자리가 메워지지 않느냐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역경을 딛고 그 속에서 피어난 웃음이에요. 이런 이미지 굉장히 희귀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제2의 최진실 찾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화장을 진하게들 했네. 진짜 남녀불문 다 좋아했던 그런 배우였어요. 그렇죠.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진실 씨의 패션을 따라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이었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내 며느리 삼고 싶은 1위가 이제 최진실 씨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데뷔하기까지 연예계 데뷔하기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데뷔해서 정말 그야말로 빵 뜬 네. 그런 스타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스타의 유형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완전히 오해고요. 사실 데뷔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좌절이 있었어요. 여러 번 데뷔를 시도했지만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사실 최진실 씨의 이 어린 시절이 조금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꿈꿨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일단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그 끼를 감출 수는 없잖아요. 네. 이 20살이 되자 홀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K본부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최진실 씨도 그 꿈이 허무하게 좌절되고 말았다고 그럼 합니다. 떨어졌던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보는 눈이 있죠. 네.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아, 합격을 했는데 왜 그런데 그랬어요? 당시에 공채 탤런트 시험에 붙으면 6개월 연수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네. 최소의 교육비 38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주는 거 아니었나? 아니 그 연수 기간 연수할 동안에는 때 연수 좀, 교육비 38만 원을 내야 내야 되는데 돼요? 네. 그 38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연수비가 없어서 데뷔를 못하는. 안타까워. 그런 네, 안타까운 사실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포장마차 하고 계시는데 포장마차 좀 늦게 끝나잖아요.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국수 끓여주고 밥 주고 이러실 정도로 네. 어려운 형편인데 그 상황에서 38만 원을 내야 된다? 너무 큰 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학교까지 했는데 탤런트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공채까지 붙었는데도 거기서 데뷔를 못했으면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최진 씨는 이 드라마 2사, 대장금, 그리고 상도, 동의 등을 연출했던 네. 이 이병훈 감독님 눈에 띄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도 굉장히 캐스팅 비하가 있습니다. 당시 이병훈 감독님이 드라마 한중록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신인들의 얼굴들이 좀 필요했던 네.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당시에 MBC 간판 예능이었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주알 고주알의 단역으로 최진실 씨가 이제 출연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병훈 감독님이 저 친구 괜찮다 해서 바로 캐스팅을 하고 이 한중록에 캐스팅이 되면서 연기자의 발을 이제 딛게 되는 거죠. 당시에도 이병훈 감독은 스타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한번 또 변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최진실 씨에게 이 첫 드라마 한중록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당연히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스타의 발판을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한 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 매니저 배병수 씨와 만난 그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1세대 스타 매니저 배병수 씨를 만난 후에 최진실 씨는 출연작마다 대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청춘 스타로 그리고 국민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최고의 스타가 된 배우 이래서 더 화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최진실 씨가 본인이 솔직하게 밝혔었기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거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이 이렇게 최진실 씨처럼 밝게 웃고 이 역경을 딛고 굉장히 꿋꿋하게 자라나는 사람은 또 모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최진실 씨였는데 그래서 만약에 밝은데 그냥 천방지축 밝고 그 웃음이 만약에 공허했다면 이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음 속에 어딘가 슬픔의 여운 이런 게 있는 가운데 그걸 딛고 피어내는 웃음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진실 씨 드라마를 몇 개 봤는데 그거 보면 느껴지는 게 생활 연기를 진짜 잘한다. 네. 정말 확 와닿게 또 연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최진실 씨가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 있을까 연기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최진실 씨는 그동안에는 그냥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캔디형. 이 여자 주인공의 이런 자체를 보여준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최진실 씨의 별명이
최수제비였다고 합니다. 최수제비면 그 수제비는 우리가 먹는 그 수제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상스타 임춘혜 씨 하면 떠오르는 게 라면이잖아요. 이 최진실 씨는 바로 수제비라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수제비를 굉장히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제비를 뭐 좋아해서 먹었다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좀 끼니를 때울 때 수제비로 많이 때웠다고 해요. 네. 네, 이 때문에 수제비를 너무 물리도록 먹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수제비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톱스타가 되고 나서도 뭐 싫어해도 그래도 제일 잘 만드는 게 수제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을 집에 불러서 수제비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애증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난 참 수제비가 정말 싫어라고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보태 말씀드리면 수제비, 그중에서도 김치 수제비. 김치 별 넣어서. 양념 없을 때 김치 넣어서 또 끓이면 맛있잖아요. 네. 김치 수제비 잘 끓였고 또 최진실 씨가 김치찌개를 또 그렇게 네. 잘 끓였다 그래요. 뭐 그거 얻어먹었다는 동료 연예인들도 많고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그걸 숨기지 않았잖아요. 그래, 나 어렸을 때 가난했어. 네.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최진실 씨가 이게 또 아들하고 딸하고 좀 다른 건지 최진영 씨와 최진실 씨의 성격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최진실 씨는 그 엄마 이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 마치 이렇게 남의 포장마차 지나도 모른 채 이렇게 지나갔다고요. 근데 최진영 씨는 그걸 보면서 또 동생이고 어린 마음에 누나 왜 그래요? 누나 사람도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진실 씨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부끄럽게 했다기보단 내가 빨리 저 엄마를 포장마차에서 탈출시켜줘야지. 그런 또 마음을 다졌던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최진실 씨가 원래 미술 전공하려고 그랬대요. 그만큼 저 그림을 솜씨가 탁월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용돈벌이 할 정도였다고.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하고요. 그림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굉장히 재능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체능의 어떤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만화를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좀 용돈벌이를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걸 보고 나면은 그것을 연기를 따라해가지고 주변에 막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진실 씨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이제 도화지랑 크레용을 가지고 동네가 쫙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 정말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죠. 끼가 있네. 네, 끼가 있죠. 네. 또 그런 미술의 어떤 재능 이거를 선생님이 못 알아보실 리가 없죠. 특히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이렇게 대회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도 타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림을 잘 그린 거죠. 하다 보니까 미술 선생님이 진실아 너 미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또 진실 씨가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또 어머니가 딸이 학교에서 이렇게 정말 미대 갈 정도로 미술을 잘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그래도 안 돼. 이럴 부모님 사실 또 적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도 뒷바라지를 내서 고2 때까지 뭐 별다른 건 아니더라도 미술 학원에 계속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의 꿈을 안고 최진실 씨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다가 입시 미술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대학 입시가 다가오게 되면 이 좀 경제적인 차이가 현격히 느껴집니다.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일찍 어른이 됐던 최진실 씨가 내가 아무리 화가가 되고 싶지만 이건 좀 내 형편에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고3에 올라가면서 미술을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한마디가 나중에 장래에 뭘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야, 너 노래 잘한다. 가수 되잖아. 네, 맞아요. 야, 너 목소리 괜찮은데 아나운서 시험 본다. 그러셨어요? 예. 본인 자랑으로 이어지는 훈훈한 시간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끼가 정말 많았던 게 사실 최진실 씨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됐고 근데 사실 최진실 씨 하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모습이 정말 내숭 없고 사람 털털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최진실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최진실 씨가 인터뷰라던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지만 90년대 그 당시에는 더 큰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스타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렸다고 해요. 불편해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당시에 또 매니저를 했었던 지금 뭐 대표이거나 뭐 그 이상이었던 분들을 만나보면 스타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신비로워야 스타다. 사람들이 잘 몰라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신비주의를 굉장히 네.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야 사실 금수저니 뭐니 해서 좋은 집안 출신의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꿈이라기보다는 뭔가 엉겅결에 연예계에 입문을 해서 생계형으로 일하는 배우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최진실 씨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더욱더 화제를 모았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져서 스타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고생하면서 단역하고 이럴 때가 묻히는 건데 맞아요. 그때 알았던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런다고 사실은.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 때.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최진실 씨는 그때 얘기 팍팍 하고 네. 이랬었고 참 영화, 드라마 뭐 종횡분진 했으니까 그중에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 중에서. 엄청 많았죠. 네. 뭐 대표작들 저는 질투. 저는 별은 내 가슴에. 별은 내 별은 가슴에. 저는 장미와 콩나물. 왜냐면 제가 연령대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생활 연기. 네, 손창민 씨랑 했었는데 네. 아주 또 그 재밌게 봤었어요. 저는 장밋빛 인생. 장밋빛 막 인생. 그 절절한 눈물 연기. 이런 거. 가슴에 그 그래서 빨간 약 바르는. 아니 저는 질투 1992년 질투. 노래가 제가 1992년에 M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저 수습 사원들 그때 공채 보고 들어간 그 사원들이 전부 그거 보려고 네. 탤런트 로비에 이렇게 얼방졸랑 모여 있는 거예요. 연수 받아야 되는데. 최진실 씨 보려고 하는 거죠? 최진실 지나가면 최진실이야. 그리고 그 팀들이 드라마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꼭 지하의 식당에 네. 가서 그 밥을 먹어요. 구내식당에서. 그러면 절절절 쫓아가서 그 옆에서 이렇게 밥 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질투가 카메라가 막 돌면서 이렇게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또 우리를 1992년 그 시대로 돌려보내네. 지금 노래 나오네요. 네. 질투. 이 노래. 야, 이 장면이 그대로 남아.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최수종, 최진실이잖아요. 네. 최 씨들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최진실 씨가 정말 탑스타에 단연에 올랐고요. 네. 그 당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시청률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시청률이 56%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TV를 못 보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라디오를 또 들었어요. 말이 56%지 그게 넘어가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유, 나도 그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네, 최진실 씨 하면 사실 요즘 뭐 김희선 씨라던가 뭐 화사라던가 굉장히 많은 스타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완판녀, 완판 스타로 불리던 스타였습니다. 최진실 씨의 그 똑단발이라고 하죠. 그 똑단발이라던가 머리띠, 수영복. 저도 어릴 때 저희 이모들이 전부 이거, 저희 사촌 언니들이 전부 최진실 머리띠 사달라고 때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을 통해서 최진실 씨는 트렌디 드라마의 장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고요. 또 당시 한국 드라마가 아무래도 심파극이 굉장히 많을 때였다고 하는데 최진실 씨는 드라마 이 질투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드라마 판도를 아예 바꿨다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풋풋한 청춘을 아주 잘 그려내서 한국 드라마의 주류를 바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중심 또한 중견 연기자 중심에서 청춘 스타로 바뀌게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한 스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질투도 질투지만 별은 내 가슴에. 드라마도 많은 분들 너무 좋아요. 기억하시죠? 아니, 근데 그거는 저 극중 배역이 최진실 씨하고 또 닮았어요. 그죠? 저 너무 캔디형 닮았죠. 캐릭터. 캔디형 캐릭터죠. 보육원 출신의 디자이너 이연이었는데 사실 그 이제 최진실 씨를 워낙 연기도 잘하고 깜찍하고 인기도 많지만 이 PD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캔디형, 바로 그 최진실 씨의 삶과 비슷할 때 더 캐스팅을 해요. 뭐냐면 연기력으로도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지만 최진실 씨가 살아온 이력과도 비슷하다? 그럼 시청자는 그 캐릭터에 더 빠져들게 되잖아요. 네. 바로 이 보육원 출신의 이연이 이 역할 역시 최진실 씨 그 자체다. 본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삶을 쟁취해 왔듯 그렇게 노력으로 어떤 성공을 쟁취해가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만 잘 된 게 아니라 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시청자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인기를 끌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예요. 안재욱 씨 많이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 캔디
좋아할 때는 안소니 말고 테리우스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재벌역으로 차인표 씨도 나왔었고요. 보육원 같은 출신의 친구로 전도연 씨가 반무대 연기, 반무대 그랬구나. 가수 역할을 했었고 김정은 씨 있죠? 네. 김정은 씨는 이때만 해도 조연이었어요. 네. 이런 대단한 드라마였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캔디형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대 그리고 나 여기에는 뭐 김혜자 선생님, 박원순 선생님, 또 차인표 씨 한 번 더, 송승헌 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 그리고 나 찍었는데 여기서도 아주 떡순이 수경이 역할 차지게 연기했었죠. 이 드라마 역시 시청률이 한 60% 이렇게 나왔다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었고요. 지금은 뭐 네. 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그 당시 우리 별은 내 가슴에와 그대 그리고 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네, 바로 최진실 씨, 고 최진실 씨에게 이 연기 대상의 영예를 안 해주는 연기 대상. 예,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진실 씨는 좀 이쁘고 청춘 스타였다면 이제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네, 국민 배우, 국민 이제 여동생에서 국민 배우를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드라마마다 대박이 났었고요. 네. 톱스타로 굉장히 화려하게 연예계 생활을 했는데 그런 최진실 씨에게도 공백의 기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대 그리고 나의 남자 주인공이 안재욱 씨였는데 안재욱 씨 인터뷰를 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 자리에 신인이었던 나를 추천을 해준 게 바로 최진실이었다.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추천을 하면 주인공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상이 대단했을 때거든요. 그런 그녀가 공백기를 가졌다?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좀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일단 고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와 결혼을 했었죠. 근데 고 조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최진실 씨의 요즘 말로 찐팬이었다고 해요. 정말 팬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진실 씨의 사진이 인쇄된 책받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진을 꼭 안고 다닐 정도로 나는 나중에 최진실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팬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998년도 12월에 방송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조성민 씨가 구애를 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2000년 12월에 결혼을 해서 1남 1녀를 낳아서 그때도 정말 대단한 이슈였었죠. 네, 당시에 탑스타와 또 정말 유명했던 잘생긴 미남 야구 선수와의 만남이 정말 화제가 됐고요. 또 최진실 씨가 5살 연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화제는요, 한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본까지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빅 뉴스가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두 사람의 결혼인데 이혼하게 됐단 말이죠. 그 사유도 밝혀졌잖아요. 네, 성격 차이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뭐 폭행 사건, 뭐 채무 문제, 소송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왜 장미와 콩나물 전 제일 재밌게 봤다라고 했잖아. 이게 뭐냐면 최진실 씨랑 조성민 씨가 연애할 때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찍을 때 굉장히 밝고 네, 활기찬 그 모습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그게 드라마만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졌고 이게 또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2002년 12월, 아까 최 기자께서 2000년 12월에 결혼했다고 했는데 만 2년 만에 별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2004년에 그 말씀드린 이 또 제2차 조성민 씨와 최진실 씨 간의 폭행 사건 문제가 벌어지고 또 채무 문제 소송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2004년 9월 1일에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남남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최진실 씨는 이혼 후에 어떻게 복귀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혼 후에 한동안 활동을 접어서 많은 팬분들이 그녀의 재기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실 최진실 씨 또한 이런 팬들의 응답에 결국 호응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에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배우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활동 중단 1년 2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하게 됩니다. 복귀작을 통해서 최진실 씨 아마 이 머리 굉장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라면 머리 같은 빠글빠글한 굉장히 커다란 이 파마 머리 그리고 립스틱 색깔도 진하거나 굉장히 입술 밖으로 그래서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일부러 이런 모습을 좀 서스름 없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으로 정말 화려하게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한층 성숙된 이 연기를 보였다라는 재기 성공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장밋빛 인생입니다. 그런데 최진실 씨가 이 장밋빛 인생에 출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최진실 씨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진실 씨가 K방송사의 이 장밋빛 인생에 출연을 확정을 하고 첫 촬영을 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M방송사에서 최진실 씨에게 드라마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는데요. 이유가 90년대 후반에 M방송사와 최진실 씨가 맺은 전속 출연 계약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진실 씨가 공채 출신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속 계약이라는 뭐 이건 또 뭐예요? 또 이 시대만 해도 뭐 이 공채 출신하고 상관없이 전속 계약이라는 게 좀 무의미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톱스타가 사실 시청률을 좌우하는 시대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마치 반전속 계약처럼 회차 계약을 한 거야. 100회차. 우리랑 100회차를 찍어야 다른 방송사에 가서 드라마 할 수 있어. 이런 거가 있었는데 당시 M본부랑 이 계약을 했고 아직 44회차가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이혼과 여러 가지 이제 구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회차를 못 채운 게 있었다란 말이죠. 근데 이 복귀작은 K본부잖아요.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최진실 씨가 좀 본인이 믿고 이런 사람 지인의 말을 잘 들어요. 지인이 야 사장실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이게 사장실 앞이에요. 사장실 안이 아니라 정말 그 무작정 문 앞에 가서 이 톱스타 대스타가 정말 연예인의 대명사라고 할 선글라스도 안 끼고 모자도 안 쓰고 정말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 MBC 사장 최모 사장께서 들어와 봐라 얘기하자 해서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찍고 다음번에 우리한테 와서 찍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장밋빛 인생 찍고 M본부 와서 나쁜 여자 착한 여자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이제 찍게 되는데 그거를 푸는 과정을 최진 씨가 그래도 가서 무릎 꿇고 풀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우여곡절 끝에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그 작품이 또 대박이 난 건데 사실 최진실 씨는 그냥 출연만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헝클어진 파마머리의 남편에게 찬밥 신세인 이 맹순이를 연기하면서 최진실 씨의 이런 변신을 정말 시청자들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최진실 씨의 연기와 모습을 보려고 리모컨을 돌리지 않았어요. 시청률이 무려 47%. 지금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청률인데요. 이 삶이 녹아든 생활 연기를 펼치면서 최진실 성공 신화의 정점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예 기획사들도 그 콧대 높은 연예 기획사들이 너도 나도 최진실 씨와 계약을 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이때 소속사 계약금 기준 2005년입니다. 당시 최진실 씨의 몸값이 10억. 지금 사실 배우들한테도 2005년에. 이게 또 있었죠?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인가? 정준호 씨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 옥탑방에서 뭐 이렇게 나 그거 기억나는데. 맞아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준마렐라.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진실 씨의 유작이 됐어요. 마지막 드라마인데 이때 이 가정관리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퇴물 배우가 된 정준호 씨 집에 근데 그 역할을 능청스럽게 한 거는 물론이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준마렐라라고 하셨죠. 정말 어머 세상에 나이 40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 만인의 연인일 수 있어. 그걸 최진실 씨가 보여줬고 정말 저희 중년들한테 큰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여자일 수 있다고 뭐 이런. 근데 이렇게 드라마가 또 성공하면 OST도 큰 사랑을 받잖아요. 변진섭 씨가 사랑이 올까요? 이게 20대 때 사랑이 올까요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 중년에도 사랑이 다시 올까요? 이런 뜻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때 최진실 씨가 이런 자랑을 했어요. 저 집에 가면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사랑이 올까요? 불러줘요. 이런 자랑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좀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기억이 나고 OST도 기억이 나고 참 이 고 최진실 씨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 하면서 대중들의 기쁨을 줬는데요. 끝내는 충격을 안긴 채 우리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죠. 복귀 후에 제2의 연기 인생을 살고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던 최진실 씨.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네, 당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준마렐라의 열풍에 힘입어서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시즌2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사망 이야기에 많은
악성 루머들이 나왔었어요. 네. 전 남편 때문이다. 무슨 사채 놀이를 했다.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고 최진실 씨가 죽은 이후에 이제 밝혀진 게 우울증이 있었고 당시 심경이 굉장히 안 좋고 힘들었다.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우울증의 정도가 심했었던 모양이죠. 네, 일단 최진실 씨가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각종 루머 등으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관계자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기는 했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관계자들 그리고 친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극단적인 선택이 믿겨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보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장미와 콩나물 조성민 씨랑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마지막 작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두 작품을 함께한 이제 중견 배우가 계세요. 김영자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네. 장미와 콩나물 시절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할 때쯤 좀 어떤 기운이 있었던가요? 했는데 그냥 선생님 제 인생이 이 배역하고 너무 비슷해요. 저 어떻게 헤쳐나가죠? 하면서도 늘 아이들 얘기하고 똑순이 같은 오뚜기 같은 모습을 보여서 선생님께서도 정말 이 비보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뭐 사망 전날에는 광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최진실 사망 이래가지고 일보가 딱 떴는데 네.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진입학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10월 2일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12주년 추도식이 열렸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부산 영화제가 막 이제 네.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연예 기자들이 부산으로 가다가 다시 네.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날을 기억하실 텐데 벌써 12년이 됐고 근데 지금 이게 추석 연휴 기간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네. 시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가족과 지인 이렇게 소규모만 모여서 추도식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해마다 잊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최진실 씨 하면 방송인 이영자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진실 씨와 이영자 씨 하면 뭐 연예계의 대표적인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영자 씨는 과거에 한 방송에서 최진실 씨는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런 친구다라면서 진한 우정을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금 매년 꾸준히 추모식을 찾고 있고요. 고인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알뜰히 살피는 등 여전히 이 진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영자 씨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최진실 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 녹화에서 이영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알듯이 정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한동안 눈물도 안 났는데 그 감정이 3년 동안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터졌다라면서 생전 이 최진실 씨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또 한 번 다들 놀랐습니다. 최진영 씨 사망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네. 믿고 싶지 않았고 근데 어머니 말씀 정옥숙 여사 얘기가 누나를 떠나보낸 뒤에 이 최진영 씨가 굉장히 우울증,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거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엄마가 일하러 갔을 때 둘이서 의지하면서 굉장히 버팀목이 됐을 거고요. 또 두 사람 다 이제 배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험한 연예계 생활도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남매들 다 우애가 돈독하지만 특별히 더 우애가 돈독했다고 해요. 해서 누나의 이 사망. 사실 우리가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아끼던 사람이 사망하면 특히나 그게 극단적 선택일 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이 어머니 말씀이 최진영 씨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노트에 계속 누나 얘기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애가 워낙 좋았고 지금 뭐 사진 속에서도 보이지만 최진영 씨가 누나가 남기고 간 아이들이 조카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잡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혹시 이 선택을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최진영 씨 사망 바로 전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말에 만나서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어떤 그 심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아플지 상상만 해볼 뿐
뿐인데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주말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제 어떤 복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마감하게 됐죠. 최진영 씨도 우울증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최진영 씨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지자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진영 씨가 그저 불면증을 이기기 위한 수면제만 복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망 전에 최진영 씨가 외부 활동을 극도로 꺼렸다라는 보도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누나의 권유로 시작했었던 이 대학 생활, 대학 공부 같은 경우에도 좀 하지 못한 채로 이제 방에만 계속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딸에 이어서 아들까지 그 어머니의 충격도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자식 둘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경이 어떨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저녁이 되면 아들과 딸이 문을 열면서 엄마하고 부를 것 같다라면서 어떤 참담한 심정을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추억하게 된 것은 똘똘 뭉쳐서 힘을 준 이 남매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영 씨도 고생 많이 했다면서요. 그 집안 생계를 위해서 먼저 일을 시작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진실 씨보다 최진영 씨가 동생이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 시작했어요. 네. 고1 때 아르바이트 돈벌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네. 근데 워낙에 훤칠하고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복 모델을 해요. 네. 근데 교복 모델을 해서 이렇게 어머니 혼자 버는 이 생계에 보탬을 주다가 누나가 이제 데뷔하고 누나도 잘 되고 하면서 본인도 또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먼저 시작한 건 영화였어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으로 와서 그 당대의 화제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스타로 거듭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미 먼저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톱스타가 된 누나 그 뒤를 바치는 남동생 네. 이런 관계로 연예계 생활을 함께 해나갔죠. 네, 그렇게 청춘 스타로 거듭나는데 돌연 군대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최진영 씨는 MBC 우리들의 천국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서 상종가를 치게 되는데 이때 1994년도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연예인 병역 비리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뭐 부유층 자제가 편한 보직을 찾아가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진영 씨 최전방이었던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군대 후임이 바로 배우 차인표 씨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기자 같지만 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선배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군입대 자체도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지만 후임인 재미교포 차인표가 자원입대를 한 것 역시도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으게 네. 되는 겁니다. 그때 드는 노래가 네가 왜 거기잖아. 그렇죠. 화제를 빼앗긴 딱이죠. 건데. 네.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이런 최진영 씨가 누나 최진실 씨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데뷔까지도 도왔다고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모델로 먼저 데뷔했잖아요. 동생 최진영 씨가. 근데 누나인 이제 최진실 씨가 나도 연예인 하고 싶다 했더니 처음에는 말렸다고 해요. 그 얼굴로 어디라고 이제 말려서 최진실 씨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87년에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 그냥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끼가 어디 가겠어요. 1년 정도 다닌 뒤에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2달 동안 단식 투쟁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거죠. 이 정도 투지는 있어야죠. 그래서 최진영 씨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를 위해서 직접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무려 빌려서 들판에서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 또 촬영한 최진실 씨의 사진을 이제 직접 인화를 해서 충무로 에이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배우 한번 써보세요. 이 배우 혹시 이미지 어떠세요? 라면서 매니저 역할까지 자청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일거리 좀 가져왔나요?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불과 3개월 만에. 그래요? CF 모델. 근데 화려한 건 아니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아니고 그때 당시 모델 박영선 씨가 CF를 찍었어요. 여름 선 제품 태양을 이렇게 피하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여름 CF를 겨울에 찍어요. 2월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영장에서 촬영을 했고 박영선 씨 크게 나오고 저 100m 뒤에서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운데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데 무려 NG가 15번 덜덜덜덜 떠는데 최진영 씨가 누나 모델 일이
이렇게 힘들어. 이래도 할 거야? 이랬더니 최진실 씨가 이를 떨면서도 할 거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지 그 동생인 최진영 씨가 누나 최진 씨를 키웠네. 네. 그렇죠.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준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최진영 씨가 가수로 데뷔한 줄 알았어요. 네. 그 2000년대 초에 기억나시죠? 스카이. 영원이라는 노래 진짜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죠, 저 영원. 정말 좋아했었던, 정말 좋아해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했었던 그런 참 노래인데, 이 뮤직비디오가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히트였어요. 정말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장동건, 차인표, 이서진 씨까지 당시에 톱스타들이 모두 출연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했거든요. 이 데뷔곡이 큰 화제몰이를 하면서 아니 이 가수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톱스타들을 뮤직비디오에 다 모셔오냐, 정말 존재가 화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노래는 대박을 쳤는데 이 가수 나타나라고 해도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 모두가 이 가수의 존재를 궁금해했었죠. 예. 아니 뭐 저 차인표 씨가 후임이었으니까 장동건 씨도 나오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배우 최진영이야. 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겠네. 깜짝 놀랐죠. 그 목소리가 많이 달라서 라이브를 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얼굴 없는 가수가 유행이었나? 얼굴을 굳이 왜 숨기고 나왔던 거예요? 신비주의. 네,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얼굴 없는 가수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내가 노래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왔던 거였고요. 허스키한 목소리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절절함을 담은 데뷔곡 영원히 정말 빅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나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네요. 스카이라는 가수로 이제 딱 우뚝 쓰니까 누나도 인정 이랬겠네, 그죠? 그렇죠. 사실 이 최진영 씨가 뭐 우리들의 천국으로도 청순 스타로 거듭났지만 더 정말 탑스타가 된 건 이 노래 영혼을 통해서였잖아요. 최진실 씨, 나는 정상에 있는데 톱스타인데 동생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근데 이렇게 잘 돼서 대견하다. 이걸 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최진실 씨의 마음 보면서 아이고 누나 마음은 저랬구나. 국민들이 또 공감을 했었죠. 그 우애가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근데 지난 2011년이었나요? 이 남매 묘지가 강제 이장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최진실 씨 또 최진영 씨 이 두 분이 이 영면에 있는 그 곳이 거기에 188기가 무려 원래 허가된 지역이 아닌 불법 지역에 그냥 뭐 이제 조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 하니 2008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진실 씨 묘역은 아예 불법 지역에 있고 최진영 씨 묘역은 일부가 불법 지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이곳이 언론을 통해서 최진실 씨 뭐 사망했을 당시 1주기, 2주기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막 분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규모가 거의 뭐 한 42조 이렇게 늘어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었습니다. 42억이나 됐어요. 사실 168명의 피해자가 있었고요.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42억이 넘는 그런 피해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이 범인들이 이제 구속이 됐고요. 고 최진실, 최진영 씨 남매 묘지가 이장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죠. 당시에 엄청 큰 사건이었고 화제가 됐고, 근데 이장 안 한 걸로 됐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불법으로 조성된 이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것은 물론이고요. 또 형사고발 조치까지 단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이 남매가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묘지 사기 사건 이전에도 최진실 씨 유골함 도난 사건도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2009년 8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면에 든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는데 한 사람이 꿈에 나와서 내가 답답하니까 나를 낯골하면서 꺼내달라고 그랬다. 내가 그래서 최진실의 빙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훔쳤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잡혔고요. 그래서 이 유골을 되찾은 후에 이 유족들, 가족들은 이 2009년 9월에 그곳을 어떤 최진실 씨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기념 공간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최진실 씨를 추억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유골함 도난은 진짜 별일 다 있네요. 근데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떠난 뒤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남기고 떠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진실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이죠.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와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판례에 따라서 최진실 씨 사망 이후에 이 양육권이라던가 이 친권, 특히나 친권이 조성민 씨에게 자동적으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권 자동 부활제를 통해서 자녀들의 친권이 아빠 조성민 선수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 아이들의 친권을 최진실 씨 어머니가 되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참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 끝에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성도 최진실 씨의 성을 따라서 최 씨로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성을 따라서 최 씨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컸겠어요? 네, 맞아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꾸준히 방송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출연을 결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BJ로 활동을 좀 하고 또 꾸준히 SNS 활동으로 근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자녀가 둘인데 그 부모의 손길, 엄마의 손길은 언제나 필요한 거잖아요. 컸다 해도 그리움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최진실 씨 이 기일에 큰 아들이 취재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취재진이 먼저 물어봤던 거죠. 좀 엄마가 많이 보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또 큰 아들이 굉장히 속이 깊은 걸로 유명해요. 아직도 그 아이들과 연락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10년이 지나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건 똑같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하는 걸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묘비에 올려둔 손편지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연예인 최진실 말고 우리 엄마 최진실 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이 추도식을 찾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평생 그립겠죠. 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그 네. 가족이 아닌 그 일반 팬들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배우인데, 네.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최진실 씨에 대한 그리움을 너무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는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들이 나섰을 때는 우리가 그걸 관심 있게 격려해 주지만 아닐 때는 조금 거리를 더 주는 게 오히려 두 남매가 잘 자라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최진실, 최진영 씨 남매 얘기를 하면서 한번 추억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현재 우울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1393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화도 있습니다. 1588-9191. 또 청소년 전화가 있어요. 1388 이렇게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에도 피곤하지만 일주일에 한 가운데인 수요일도 피곤감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내일까지 하면 또 쉬잖아. 네, 그러네요. 오늘 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다시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